호국보훈의 달 6월에 데일리베스트 uk국뉴스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호국보훈이란 나라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호국과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보훈이 합쳐진 뜻으로 호국영령을 기리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뜻인데요. 지금 제 옆에 보시는 사진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어린이가 묘소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묵념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처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꼭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호국 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이 없었다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귀한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호국 정신을 되새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6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희 데일리베스트를 후원해 주시고 계신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매달 첫 방송에서 하단 자막을 통해 후원해 주신 분들의 조남을 한 분 한 분 표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달 후원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은 저희가 방송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때론 저희가 가진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분들께서 성원을 해주고 계셔서 때론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요. 반면에 여러분들의 성원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재반 여건상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데일리베스트가 가진 특색을 한껏 발휘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날 오전 2시쯤 연천군 백항면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이 대형 풍선에는 김정은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과 함께 1달러짜리 지폐, 소책자 등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를 주도하고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공권력으로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는 대북전단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해 공작에도 자신들의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다졌는데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번엔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이들 단체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 김정은을 악마, 인간 백정으로 묘사한 전단 수백 장을 뿌렸다고 밝혔는데요. 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6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지난 5월 21일에는 영국 런던의 북한 대사관에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 백정 김정은이라는 전단 500장을 뿌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미국 지부장 헨리 송을 주축으로 한 3명의 회원은 이날 정오 북한 대사관 측에 김정은에게 보낼 편지가 있으니 받아달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사관 측이 이들의 요구를 응하지 않음에 따라 수십 장의 대북 전단은 정문과 담벼락에 붙이고 나머지 전단 수백 장은 대사관 안에 뿌린 것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따르면 이번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전단 살포는 올 들어 3번째라고 하는데요. 박 대표는 잔인한 살인마, 거짓 위선자, 세습 독재자 김정은이 2천만 인민에 대한 폭정을 계속하고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공갈 협박하는 상황이 끝날 때까지 북한 인민의 자유해방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탈북자들의 편지, 사실과 진실을 담은 대북전단을 계속 북한의 가족들과 독재자 김정은에게 날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북전단이나 이전 정부 때 접경 지역에서의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은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곤 했었는데요. 이런 탈북단체와 반북한 단체들의 활동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건 비단 북한만은 아니죠.
한국 사회에도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민첩하게 수사해야 할 수사당국이 편향 수사 행태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대가리에 빨간물이 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 오전 10시 서울 모 지방검찰 검사실에서는 박상학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는 종북 성향의 대학생들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와 대북전단 날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체포 결사대를 조직해 테러 위협을 가한 것을 두고 위협을 느낀 박 대표가 이들 단체를 고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검찰의 태도가 좀 이상했다고 하는데요. 박 대표에 따르면 1시간 30분에 걸친 조사관의 조사가 끝나고 최종 문서 작성에 사인하기 위해 검사 앞에 섰는데 수사검사가 조사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왜 우리 조사관에게 반말하느냐며 생트집을 잡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더니 조사하지 마라 네가 봐라며 나를 종북대학생들이 주장하는 특급 범죄자 취급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세상이 아무리 무법천지고 종북 좌빨들이 판을 쳐도 유분수라지만 검사가 무고한 고소인을 범죄자들 편에 서서 대놓고 편들고 모욕할 수 있는가라며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실 테지만 이 사건은 9개월 전인 2018년 8월 4일부터 12일 사이 반국가 전복 세력으로 해체된 통진당의 후에 민중당 소속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이 박상학 태영호 체포 결사대 감옥행위라는 찌라시를 들고 서울의 지하철역들과 전주대에 뿌리고 붙이고 난동을 부린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해당 대학생들은 박상학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 전 사무실이 위치한 송파구 거여동 거여전철역까지 나타나 특급 범죄자 공개수배 찌라시를 들고 무고한 시민을 체포한다고 협박한 것을 넘어 위협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박 대표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송파경찰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했고 박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찰에 항의한 뒤 가해자들을 고소하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인 검찰과 경찰이 종북 세력의 활동을 묵인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들이 물리적으로 탈북자와 북한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테러를 저질러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비단 이뿐만은 아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주최 북한인권 세미나 반인륜 범죄 집단 김정은 독재 정권의 인권유린 어디까지인가에 김정은 답방 환영단체인 백두칭송위원회 대학생 조직인 꽃물결 실천단 소속 회원 추정 3명이 난입해 소리를 질러 행사를 방해하고 애국당 당직자를 폭행하는 그런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녀 3명은 현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인계되었지만 경찰은 현행범인데도 체포하지 않고 임의 동행도 하지 않은 채 가해자들의 신원만 확인하고 이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연 이 나라의 국가안보법이 존재키나 하는 것인가, 검찰과 경찰이 북한을 칭송하는 종북단체들을 왜 조장, 방관하고 있는가라는 이 나라의 정체성마저 걱정하는 국민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사회에 서서히 물들고 있는 빨간물, 이 정도면 국가 차원에서 적색경보라도 발령해야 할 듯 싶은데 걔네들 자체가 빨간물이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지난 주말 좀 충격적인 뉴스가 전달되었는데요.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대미 실무 협상을 맡았던 전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혁철과 함께 실무 협상을 담당한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졌고,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도 결정적 통역 실수로 최고존엄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심지어 하노이 회담 이후 행적이 포착되고 있지 않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근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저희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 내 동요를 이른바 공포정치로 다잡으려는 의도가 짙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자, 이 밖에도 이번 미북 회담을 주도해온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강제 노역과 사상교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김영철은 군 예술 선전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여지면서 신변에는 일단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북 회담을 주도해온 김영철을 김정은은 왜 살려주었을까? 또한 앞으로 김영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이 김영철을 죽이고 싶어도 세계적 시선 때문에 못 죽이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한 북한 소식통은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직후 김영철은 직무정지를 당한 뒤 4월 초부터 조선일보 보도 직전까지 강도 높은 사상검열을 받은 뒤 혁명화 조치를 당했다며 원래 북한은 총살 전 사상검열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북한은 사상검열을 통해 처형 명분을 억지로 꿰맞춘다고 하는데요. 강도 높은 사상검열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 중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사상검열을 받은 김영철이 총살을 당한 김혁철과 달리 총살이 아닌 혁명화 조치를 당한 것은 세계적, 특히 미국의 시선 등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전했는데요. 이 소식통은 김영철이 북한의 비밀 경찰인 국가보위성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는데, 자, 아마 과거 비리까지 탈탈 털렸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 직후 회담 관련자들을 가리키며 미친 것들, 내가 먼 곳까지 왔는데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시켰다며 격노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자, 국정원은 지난 4월 24일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문책으로 천안함 주범 김영철을 경질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자, 정찰총국장 출신인 김영철은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양건의 후임으로 2016년 초 통전부장에 기용됐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부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서훈 국정원장의 카운터파트로 대남 대미 협상을 담당했는데요. 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의 총책으로 지난해 평창올림픽 때 우리나라를 방문해 논란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자, 김영철의 부모는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요. 김일성을 돕다 사망한 사람의 유자녀만 입학한다는 만경대 학원 출신이라는 점이 그의 성분을 짐작하게만 해줄 뿐입니다. 자, 그런 배경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철은 16세이던 1962년 출세 코스인 최전방 비무장지대 DMZ에서 사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이 발탁한 군 지도부를 줄줄이 숙청하면서도 유독 김영철만큼은 계속 중용했는데요. 정찰총국장이던 김영철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주도한 것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이후로 2016년 군 출신으로는 드물게 대남 사업을 총괄하는 당 통일전선부장에 기용된 김영철은 혁명화 조치 전까지 승승장구해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이런 김영철에게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김정은이 이번 하노이 회담 결과를 놓고 대단히 쪽팔렸긴 한가 본데요. 자, 그래도 김정은이 세계적 시선을 이유로 김영철을 못 죽인 것은 과거 북한의 대표적 친중파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한 후 중국과의 혈맹 관계가 흔들렸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과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중국에서 김정은 정권과의 공존 자체를 고민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김정은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라는 과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이야기는 협박성 발언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자, 미국과 협상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란 얘기인데요. 자, 이를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이 필요한데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게 뭐 딱히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이렇게 딱히 할 게 없으니 애꿎은 사람들만 잡아다가 죽이거나 가두는 건데요. 앞서 김정은이 자, 미친 것들 내가 먼 곳까지 왔는데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시켰다며 격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회담을 주도한 문재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군요. 자, 명실상부한 북한의 대변인이었는데 말입니다. 자, 제20회 서울키어 문화축제와 서울키어 퍼레이드가 서울광장 일대에서 지난 1일 열렸습니다. 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동성애 관련 축제가 벌써 20회를 맞고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인데요. 자, 이처럼 부정 여론 탓인지 예년에 비해서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행태는 다소 줄었다지만 자, 여전히 시민들이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복장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성애자, 인권단체 등 퀴어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11대 차량을 나눠 타고 거리를 행진했는데요. 행진거리는 예전보다 짧았지만 퍼레이드 차량과 참가자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퀴어 축제가 열린 시청 광장 맞은편 대한문 앞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러브 플러스 페스티벌이 개최됐는데요.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7천여 명이 참석했고 주최 측은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권리 신장과 자유를 이유로 수많은 법적, 도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퀴어 축제를 반대하고 또 규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서울시청 광장 인근 곳곳에서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지만 자,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자, 퀴어 축제에 다름 아닌 이석기의 석방을 촉구하는 모습들이 연출된 것인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지개색을 배경으로 이석기의 얼굴이 그려진 피켓에는 말 몇 마디 했다고 독방에서 6년째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자, 혹시 이석기와 관련한 전후 과정을 모르는 외국인이 혹시라도 저 피켓을 봤더라면 뭐 이석기가 대단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자, 도대체 퀴어 축제와 이석기 석방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집회, 시위 또는 축제에는 주제가 있기 마련이고 그에 따른 메시지가 표출되기 마련인데요. 가끔 뜬금없이 나오는 이석기를 석방하자는 이와 같은 이들의 행위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게 될지 제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가져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자, 이름도 더럽게 긴데요. 민노총의 불법폭력 시위가 도를 넘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요. 자, 그런데 문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 된 민노총의 이러한 불법폭력 시위가 이 정권 들어 더욱 기세등등해졌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듯합니다. 민간 기업의 주주총회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인 검찰청과 정부청사도 무단 점거하는 일도 벌어졌는데 상황이 이 정도가 되니까 청와대 빼고는 다 점거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노동단체가 입법, 사법, 행정기관을 모두 점거하는 사례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일일까 참 개탄스러운데요.
자,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자, 이들이 기세등등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민노총이 각종 정부위원회를 통해 노동현안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결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는 무려 5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 국무총리 직속사회보장위원회 등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 복지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사회보장위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데요. 민주노총의 광범위한 정부위원회 참여는 주요 정책의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도를 넘는 정치투쟁과 폭력행위를 서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힘입어 세력을 급속히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해 1월 78만 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올해 3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조합총연맹 103만 6천 명을 사실상 제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덩치가 커지다 보니 이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자, 대검찰청을 점거하고 국회의사당 담장을 무너뜨리고 정부청사를 점령하고 민간기업 임원을 폭행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이지요. 자, 이런 양적 팽창에 기반해 세력을 확장한 민주노총은 전국 곳곳에서 불법 파업과 폭력 점거 시위를 주도하며 권력화된 노조의 힘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현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라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지요. 자, 이들이 이렇게 활동하려면 넉넉한 자금이 필수적인데 그 자금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돈의 대부분은 조합원이 낸 의무금인데 자, 조합원 한 명이 월 평균 1,550원씩 낸다고 합니다. 자, 소속 연맹별로 차이는 물론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조합원은 1,350원, 자, 정규직 조합원은 1,750원인데 지난해 기준 의무금을 납부한 조합원은 67%에 해당하는 66만 6,566명으로 총 124억 원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자, 이 밖에 잡수입 등을 포함한 지난해 총 수입은 134억 원이라는데요. 자, 조합원이 20만 명 이상 늘어난 올해는 총 수입액이 152억 원에 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 지원도 있는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 정동 경향신문 별관 13층, 14층, 15층 민주노총 총연맹 사무실 임차료 18억 5천만 원과 2층 사무금융연맹, 3층 금속노조 사무실 등의 임차 보증금 11억 5천만 원 중 7억 2,400만 원은 국고 보조금입니다. 서비스 연맹, 화학 섬유 연맹 등의 사무실에도 세금이 4억 원 이상 투입되는 등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 보증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은 총 29억 9,8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연맹이 사용하는 사무실 전체 임차 보증금 38억 9천만 원의 77% 수준인데요. 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요청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2년, 2004년,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당의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1997년 합법화 이후 노조의 자주성 확보 등을 이유로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고용부가 이미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노동단체 지원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 본부가 아닌 소속 노조에는 지난해 2억 6,100만 원, 자, 올해 3억 3,500만 원 등 매년 3억 원 안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 서울시도 매년 민주노총에 일정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민주노총이 저렇게 기세등등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53개에 달하는 정부 부처의 입김을 가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에 더해 넉넉한 자금 동원 능력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제일 권력은 민노총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하는 듯 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노총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정말 국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는 어떤 위기의식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정권에서 이런 민노총의 폐단을 바로 잡기는 글러먹은 듯하고 다음 대선에서는 꼭 민노총과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좀 탄생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우리가 좌파들을 바라볼 때 이해 안 가는 것 중 하나가 반미를 부르짖으면서 정작 본인들의 자녀들은 모조리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반미를 부르짖으면서 미국산 의류, 패션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역겹기 그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반미주의자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자, 미국 국무부가 이달부터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간 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하던 관행을 사실상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하는 셈입니다. 자, 지난 1일 미국 타임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달부터 비자 신청 양식 관련법을 발효하고 단기 방문자를 포함해 모든 비자 신청자가 이 같은 내용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양식에는 비자를 신청하기 전 최근 5년간 사용한 주요 SNS 아이디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해외여행 장소, 강제 추방 이력, 테러에 연루된 가족 구성원, 유무 등을 기재하는 난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까지 테러 조직이 점령한 지역을 다녀온 이들의 한 해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SNS 아이디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요구해 왔는데요. 자, 매년 6만 5천 명 정도가 이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매년 유학과 출장, 휴가 등을 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400만 명의 여행객과 71만 명가량의 미국 이민자가 새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국무부 측은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국가 안보라며 미국을 방문하려는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가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합법적인 미국 여행을 장려하면서 미국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비자 심사 정책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리는 흔히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에서 반미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글들을 자주 목격하고는 하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조치라 할 수 있는데, 다만 외교용 또는 공적인 이유에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정보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은 이 같은 조치의 면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같은 조치의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반미하는 정치인들도 미국 땅을 밟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자, 아마 이런 이들의 명단을 리스트화하면 그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명단의 첫 번째 칸에는 문재인의 이름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지난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한 날, 자, 이른바 헌법 강의로 더 유명한 방송인 김재동이 5일 동안 일본으로 휴가를 떠나 미모의 여성을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지난 1일 오후 단독으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자, 가히 세월호 당일 노래방을 갔던 KBS 양승동 사장 밑에서 일하는 연예인답습니다. 자, 이런 애들이 지난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밝히라며 그 가진 난리를 피웠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데요. 자, 이번 김제동 파문을 단순한 연예인의 열애설로 보는 그런 국민은 안 계실 듯합니다. 자, 그 이유는 그동안 김제동이 했던 말과 행동 때문일 텐데요. 자, 이런 가면을 쓴 이들의 실체가 밝혀지고 더 이상 이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놀아나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상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더 유익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